책을 읽으며 김종광 작가를 기다리는 손홍규 작가. 군대를 막 제대했던 10여 년 전, 김종광 작가를 소설로 먼저 만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작가를 직접 만났을 때의 느낌은 어땠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소설에서 맡을 수 있는 어떤 향기, 느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꾸며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바로 작가의 향기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작품에서 작가의 삶과 가치관이 묻어나기 마련이지만 유독 김종광 작가와 그의 작품은 하나라고 여겨졌다는데, 김종광 작가는 현재 우리 문단에서 미답의 영역이었던 장르를 찾아내 풍자적이면서도 해학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자유롭잖아요. 되게 자유롭고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좀 뭐라고 할까? 꼴통이라고나 해야 될까? 근데 아주 현명한 꼴통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사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한때 매일 만나다시피 하며 서로의 말투를 따라하던 시절도 있었듯, 나이는 5살 차이가 나지만 삶의 고단한 일상과 속내를 터놓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다. 800만 원짜리 방인데 1,200만 원 올려 2,000만 원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2천을 마련해야 되는데 갑자기 2천 올리니까 정신이 없긴 없는데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빌려야 돼. 어떤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뭔가를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모르는 분들이 보실 때에는 좀 어떤 우유부단함이라고나 할까? 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이분법적 사고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김종광 작가의 시간 차이를 둔 언어 구사와 대화법은 다른 이들의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수다스러운 말도 듭니다. 뭐 이런 그다음에 어떤 그 달변과 늘변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소설가들은 속칭 동업자들의 작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린다. 그럼에도 동시대 한국 문학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글벗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까. 소설가 김종광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손홍규 씨하고 친한 사이신가 봐요. 예, 자주 만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2년 네. 자주 만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바빠가지고 예, 서로 드문드문 만나고. 두 분 다 장편 연재를 하시잖아요. 그 친구 장편 연재하나요? 네, 아마 준비를 중인 걸로 예. 저는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장편을 끝내시고 또 웹진에 연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기회가 닿아서 또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저는 그 써놓고 있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동료 작가지만 늘 부지런한 작가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소설가 김종광 씨 하면 이야기 계보를 잇는 소설가라는 수식어가 늘 쫓아다니는데요. 김유정, 채만식, 또 이문구 선생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소설의 계보. 이번 단편집 만민바둑대회에서도 김유정의 봉범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예, 네. 그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요새 쓰는 말로 오마주랄까요? 예, 그런 걸 좀 해봤는데 네. 제가 김유정 선생님의 유머, 채만식 선생의 풍자, 이문구 선생님의 해학 이런 건 제가 항상 본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의 아류라든가 후배라는 평가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른 형식 실험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해도 얘는 이문구 선생의 아류적인 여기에서 벗어나면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이문구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라고 하면은 저는 그 이야기가
흔히 없다고 하는 소설도 이야기, 내면의 이야기랄까 뭐 이런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저희들한테 이야기 소설 할 때의 이야기는 왠지 그 농촌적이고 그 토속적이고 뭐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쪽도 좀 다양하게 그 세분해서 봐야 되는데 딱 이런 식으로 이문구식 이야기 소설의 계보에 그 되어 있는 그 젊은 소설가 이런 식으로 딱 재단해 놓고 뭐 이렇게 마치 프로메테우스의 침대 같은 생각이 가끔 듭니다. 네. 저 자신도 약간 저에게 어떤 주어진 그런 규격이랄까요? 그런 걸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문구 선생님과 동양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김종강 씨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써왔어요. 70년대생이면서 90학번의 이야기, 또 한쪽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 이야기. 네. 예, 그 두 가지 말고도 제가 뭐 낙서나라 탐방기, 네. 낙서공학을 해서 우리 문학 제도에 대한 그 풍자를 좀 네네.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소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판타지성입니다. 그 개들이 그 이제 지금 연재하고 있는 소설은요. 개들이 뭐 이렇게 그 모든 개들을 천연기념물로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평화시를 벌이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설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꽤 일찍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늘 하는 말인데 15살 때 이회수 선생님의 들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회수 선생님 소설하면 다른 여러 소설이 떠오르지만은 그 초기에 들깨라고 그 폐허된 아파트 상 굉장히 인상적인 예. 작품이었죠. 예. 왠지 그 소설을 보니까 그 소설이라는 게 막 느껴졌고 나도 이렇게 소설 써서 먹고 싶은 그 소설의 주인공은 화가였던 걸로 기억이 네. 됩니다만 이렇게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 뭐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습작 작품량도 굉장히 많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습작량이 많았던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둔재들이었기 때문에 좀 될 만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20편 정도 습작에서 대부분 등단을 하거나 약간 좀 천재적인 분들은 10편 안에서 하는데 네. 50편 정도 쓰고도 간신히 했던 경우 상당히 둔재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족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군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 중에 군대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군대의 이야기, 예, 바로 이번에 나온 장편 소설의 제목이죠. 예. 네, 혹시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설마? 네. 잠깐만 합니다. 김종강 씨의 장편 소설 군대 이야기 어떤 작품인지 화면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광 작가의 7번째 장편 소설 군대 이야기. 대한민국 남자들의 기억 속에 군대란 결코 웃고 떠들며 이야기할 만큼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다. 더군다나 처음 보는 여자와 마주 앉은 소개팅 자리에서 군대 이야기라니. 군 생활의 소소한 경험까지 복원해내면서 군인과 군대에 대한 통찰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2년 동안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나와서 적응할 것도 걱정되고. 군대 하면 생각나는 거 고생 그리고 얼차려. 갔다 오면 남자가 돼서 다들 오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저 행군 그런 자기 자신과 싸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고.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 쌓이고 저걸 해야 배울 수 있는데 군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지식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가고 싶지 않죠. 예. 그 시간에 군대 안 가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군대하면 뭐 남자는 일단 갔다 와야 사람이 되니까 요새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그 갔다 오면은
마음도 좀 바뀌고 또 집에서 말썽 피는 애들도 갔다 오면 사람이 되니까 그때는 전부 갔다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일단 가면은 국방의 의무에 충실히 훈련 열심히 받고 뭐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도 여자지만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군대 이야기 김종광. 사람이 살려면 그렇게도 사는 모양이었다. 수천 킬로짜리 천장에 깔려 쥐포가 되었어야 마땅할 중대장. 살려고 보니 벽 잔해물과 천장이 기가 막히게 개구멍만한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고 중대장은 거기에 꼭 끼어 있었다. 철모 쓴 중대장 얼굴은 벽과 땅 사이에서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일단 본부에 헬리콥터를 요청할 생각이었다. 내가 현망해! 병아리! 병아리! 귀소가 어미닭! 어미닭! 까지 다급히 말했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사고를 알리지 말라. 중대장이 밖으로 삐져나온 오른손으로 땅바닥을 긁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외쳤던 거다. 나는 어이가 없어 그 와중에 피식 웃었다. 중대장은 다시 한번 간절히 외쳤다. 나의 사고를 알리면 너부터 죽는다. 제발 부탁이다. 이해는 간다. 나라 지키는 큰일하다 다친 게 아니고 소촉 가는데 얼쩡거리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알려져 봐라. 진급 관련 점수 깎이는 것 둘째치고 쪽팔려서 못 살 테다. 상태가 어떠십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이상했지만 나로서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중대장은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만약에 재수 없이 개구멍에서 꺼내는 사이에 중대장이 죽어봐라. 그 헬리콥터가 왔다고 해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다 손치더라도 나는 본부에 연락 안 했다는 죄로 크나큰 고초를 겪을 수 있었다. 중대장이 어쨌든 크게 안 다치고 살 수 있다면 나의 무전 연락은 중대장의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테다. 내 처지를 생각하면 무조건 무전을 때려야 했고 중대장을 생각한다면 어찌해야 옳을지 헛갈렸다. 중대장이 검붉은 피를 토해내며 고함질렀다. 나는 안 죽는다. 죽으시면 책임지십시오. 군대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들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는 예비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가요. 예비군의 관성에 대해서 썼다가 순식간에 검색어의 그 상위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했었는데요. 아직도 어떠세요? 군대에 다시 가야 한다는 그런 꿈을 꾸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한 30대 중반 이후에 생활이 좀 안정된 이후부터 이제 꿈을 안 꾸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정되기 전에는 정말 많이 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40이 넘으면 이제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민방위 소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주 귀찮습니다. 소설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작가의 말이에요. 군대 이야기를 빙자해서 70년대 중반생, 환란 세대의 정체성을 사유해 보려고 한다고 하시면서요. 군대가 친밀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군대 이야기를 쓰게 된 동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전 뭐 군대가 지금 우리 군대에 사고도 많고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대한민국 남자는 꼭 갈 사람만 가는 곳이긴 한데 그 어떤 웬만하면 청년들은 가야만 하는 곳인데 이곳을 안전하게 부모들이 안전하게 보내고 거기서 청년들도 안전하게 생활하고 뭐 거기에서도 이러려면은 군대라는 조직이 민주적이게 되고 투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항상 비밀로 가득 차 있고 툭하면 사고가 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식에 되려면 군대가 많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공개되고 잘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군대 얘기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그런 데 일조를 하는 그런 소설이고자 네. 면 되기를 바랍니다. 군대 이야기를 써서 제가 늘 궁금했던 건데요.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도 예비군에 소집이 되잖아요. 근데 왜 예비군들은 그 직장인들이 예비군 복만 입으면 그렇게 약간 느슨해 보이는 걸까요? 저는 그걸 관성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느슨하다고 아주 좋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뭐 같은 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에 그 3, 4학년들이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와서 이것들이 지금 마치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항상 궁금했는데 저도 군대에 갔다 오니까 뭐 거의 똑같은 옷 다 풀어 헤치고 뭐 군화 꾸겨 신고 글쎄 다시 군대를 다녀온 뒤에 다시 사회에 적응을 한 뒤에 다시 폐쇄적이고 이렇게 특히 군대를 가기 전에는 좀 자유적으로 살다가 군대 갔다 와서 사람이 된다고 한다는 게 따지고 보면 그 사회에 완전히 타율적으로 적응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다시 군대 시절을 경험하고 그 옷에 힘입어서 그렇게 하루만이라도 약간 충동적이고 이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모습을 보시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대 이야기는요. 도입부가 참 흥미롭습니다. 30대 중반의 남녀가 소개팅을 하면서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게 전개가 되죠.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소판범, 상큼, 또 쾌순. 좀 이따 살펴볼 처음의 아예들 소설집 곳곳에도 이전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소판범은 혹시 김종광 씨의 페르소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소판범은 소판돈의 동생입니다. 제가 페르소나로 여기는 이름이 이제 소판돈인데 소를 판 돈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제 아버지가 농사는 뭐 돈이 안 되니까 소를 키우셔서 저를 대학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형적인 우골탑입니다. 그래서 소를 팔아서 그 돈으로 만든 소설가 소판돈이라는. 근데 제가 캐릭터로 삼은 그 소판돈의 동생은 좀 형과는 좀 다릅니다. 우유부단하지 않고 뭐 좀 능동적이고 발랄하고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은 호랑이 범자를 써서 소판범 뭐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네. 요즘 결혼 정년기가 점차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소설 속에서 보면 남자 주인공인 소판범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요즘 30대의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저는 일단 소설은 시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30대 청년들이 우리 지금의 구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30 무렵에 어떤 엄친아 스타일로 아니면 아무것도 이렇게 결혼을 하지 못하면은 그 이후로는 서로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결혼할 수밖에 가정을 꾸리기가 힘든 그것이 이 시대의 30대 청년들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 물론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런 좀 전형적인 인물을 그래서 맨날 자주 소개팅에 나가서 좌절을 맛보는 그런 친구들이 근데 이렇게 뭔가 이런 잘 되기를 바라는. 사실은 제 동생도 이와 비슷한데요. 제 동생이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기를 바라는 영혼을 담은. 동생은 지금 이제 도시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비단 농촌의 노총각들 문제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도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예, 따지고 보면 농촌이 더 심각하긴 많이 한데 심했죠, 예. 저희 동네만 해도 50 무렵 이후에 노총각 8명이나 되거든요. 사실 제 도시에 나간 30대 청년들은 이제 노총각 축에도 못 낀다고나 할까요? 네. 군대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삼풍백화점의 붕괴, 또 북한 잠수함의 강릉 자초 등과 같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상기시키는데요. 당시의 풍속과 세태를 이렇게 세밀하게 되살려내려고 하는 세태 소설, 김종관 씨가 늘 해오던 소설이었습니다만 그 소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업으로 읽혀지는데요. 제가 생각에 이 소설에 다룬 시대가 92년에서 95년인데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변화하는데 매우 결정적이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출현하던 시대였고요. 네.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세계 여행화가 자유화가 된 게 89년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돈의 힘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무렵이어서 이제 사람들의 세계적인 시각도 열리고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소비의 시대가 열리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책으로 따지면 책이 안 읽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IMF라 계속해서 경제가 넓어지다가 굉장히 축소되는 IMF를 앞둔 시기이기도 할까요. 그리고 또 남북 관계로 볼 때도 대결의 시대에서 서로 소통의 시대로 물론 지금 다시 대결의 시대로 왔지만 그런 아주 중요했던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 시대를 군대를 통해서 담아보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소설 속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 뒷부분에는 불원소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라는 색다른 읽을거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그 국방부의 불원서적 리스트를 풍자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 안에는 사대강 사업은 물론 병역 기피, 총리 등 민감한 당대 사안을 특유한 만담으로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그 안에 번뜩이는 어떤 것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과거에 70년대 같은 경우는 소설이 좀 전위적이어서 비판의 도구일 수도 있고 가장 시대를 얘기하는 첨단의 도구일 수 있었는데 사이버 시대에는 훌륭한 분들이 소설이 아닌 다양한 에세이나 연구나 이런 것으로 4대강 군대 비리 여러 가지 대해서 좋은 의견, 좋은 비판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럼 소설의 경우에는 그 수위를 그러니까 소설에서 과거처럼 비판을 해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쓴 글보다 설득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런 걸 모른 척하기에는 소설가로서 너무 좀 그런 양심이 좀 그래서 언급은 하긴 해야 되는데 정색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 결국에는 웃음 속에다가 가시처럼 숨겨서 이 소설을 읽고 맞아 4대강이 이렇지 혹은 어떤 그때 지금은 좀 약간 정리된 듯한데 세종시 문제가 이랬었지.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웃고 난 다음에 그 웃음의 여운으로 집에 가서 그런 전문적인 연구를 찾아보거나 이런 식의 이끌기 식의 그런 이끌려는 웃음 이런 걸 좀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에 말씀을 나눠볼 책은 김종관 씨의 단편 소설집이죠. 처음의 아이들입니다. 처음의 아이들에 나오는 9편의 단편은 모두 시골을 주 무대로 한 장사 미사들의 잔졸한 잡설이다. 라고 이제 작가의 말에서 말씀하셨어요. 잡설이란 말을 들으니까 언뜻 또 박상윤 선생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소설집에는 어떤 소설들이 실려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소설을 12년 동안 쓰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다니고 있지만 저는 이제 진짜로 소설을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가 원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소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쓰는 소설은 제가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설을 가르치지만 쓸 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이 소설보다는 오히려 잡설이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 그래서 잡설이란 왜냐하면은 또
그 주로 여기 다른 소설들 보면은 뭐 그 60 먹은 할머니들이 회갑 기념으로 중국 여행을 간 얘기가 아니라 갔다 와서 그 얘기를 이제 나는 어땠다 이렇게 회고하는 이야기라든가 세탁소 주인과 그 집에 저 바지를 맡겼다가 그걸 잃어버린 그 저기 그 아줌마의 그 바지 찾기 얘기라든가 그리고 저기 저수지 옆에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에서 그 양귀비를 실렸다가 그 감옥에 갔다 와서 자기를 신고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어떤 또 아줌마 얘기. 이런 식으로 주로 시골이고 약간 그 요새 말로 하면 찌질한 이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게다가 제가 쓰는 방식이 그 요새 플롯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으로 정확히 표현 잣대가 되기가 힘든 혹자는 그래서 제 소설에는 구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꼭 소설의 구성이 그렇게 잘 짜여져 있는 게 소설인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소설이 아니어도 좋다. 뭐 잡설이고 싶다. 이런 식의 약간 좀 건방진 뜻을 표현해 보고 싶었던 그런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소설집의 해설을 쓴 이선우 평론가가 작가에 대한 평을 써놓았는데요. 제가 좀 인용해 보자면요. 말하자면 그는 억압적인 권위와 제도뿐 아니라 순진한 독자까지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작가인 것이다. 그러나 매번 낄낄거리며 읽다가 얼얼하게 한 대씩 맞고 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의문과 능청으로 따지자면 처음의 아이들도 전형적인 김종광 소설이다. 예, 역시 김종광의 소설이라고 하면 의문과 능청, 다른 말로 위트와 풍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계속 그렇게 저는 진지하게 써보려고 하는데 제가 진지함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말하는 게 궤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엉뚱한 말을 좀. 근데 저는 그게 진실이었는데 남들이 듣기에는 좀 약간 궤변의 스타일. 그리고 그 진지하게 얘기를 해도 좀 이상하게 들리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궤변일 때가 많은데 이 궤변을 웃음으로 이렇게 버무리면은 그것이 위트가 되기도 하고 제가 추구하는 건 해악이긴 한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 소설에 대해서 그 웃음에 대해서 그렇게 웃음으로 모든 걸 휘발시켜 버리면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점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그로 이렇게 떨어지는 격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뛰어난 플롯도 아니고 대단한 문장도 아니고 그렇게 웃음으로 뭔가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무기를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표제작인 처음의 아이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전교조인 선생님과 그 주변에 있는 11명의 제자들 이야기잖아요. 얼핏 11명, 12명이긴 하지만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얼핏 떠올리는 그런 상징 구도로 저는 읽혔거든요, 사실요. 선생님의 별명이 또 영문승이에요. 예, 그 주인공의 이름들이 다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데 영원한 문제 스승의 준말이죠. 예. 네.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그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 뭐 전교조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저희가 89년에 그 전교조가 설립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 그 설립한다고 하다가 뭐 감옥에도 가시고 많은 분들이 해직되고 이랬을 경우 그분들은 하여간 그 교단에서 지금은 책으로 뭐 많은 얘기를 읽을 수 있지만은 그런 책으로 읽을 수도 없는 우리가 잘 몰랐던 교과서 바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뭐 행동을 실천하시던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런데 그분들이 하도 감옥 경찰에도 자주 끌려가고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자주 혼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우리가 꼭 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런 별명을 불렀던 건 아니고 제가 그분을 표상할 수 있는 말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영문승이라는 말을 생각했는데, 근데 이 소설의 비극인 것은 그런 제자와 스승 간의 사이가 시대가 지나면서 제자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러면서 그 사이가 벌어진다는 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27하고 17이 만났었지만은 10년 같이 늙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그 친구들이 30대 후반에 선생님이 40대 후반에 이제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는데 이미 30대 후반이면은 이제 거의 그 기성 그렇죠, 예. 그 약간 기성세대에 대해서 왜 아직도 안 물러가냐고 하면서 그 젊은 그 뒤에 밑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또 건방지다고 하는 이중적인 이런 그런 있는 친구들이고 40대 후반이면 약간 기성세대의 그 끝에서 이런 있는데 당연히 그 관계와 나이가 달라질 때 근데 그 기본적인 것 과거의 스승이었다는 것 특히 공부를 가르쳐 준 스승이 아니라 그 삶을 보는 어떤 시각이나 자세를 가르쳐 준 어떤 스승이었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이 친구들이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태도 자세를 가르쳐 줬다는 그 점이 계속 이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시골 사람 중국 여행에 그 분들은 이분들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60살 때까지 그들의 어떤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바로 그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네. 그 점이듯이 그래서 저는 비극이라기보다는 사실 비극적인 어떤 상황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어떤 것 과거로 말하면 정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 뭐 스승과 제자, 삶의 태도와 자세를 어떤 이런 자세가 있다. 너희들이 경험해 오지 못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 사실 근데 이 소설 읽고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시죠? 요새 학생들 어떻게 말 잘 듣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제 소설에 쓰였던 말을 인용해서 요새 애들은 뭐 지들이 더 잘할지 뭐 이러시던데 아주 쓸쓸하게 들리시겠는데 네. 찾아뵈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도 많이 쓰셨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뭐 어머니, 동생 다 팔아먹고 있는데 최근에 뭐 가족이라는 책에 에세이 청탁을 받아서 제가 가족을 팔아먹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 농사꾼인데 그 농사꾼에서 아버지님은 굉장히 모범적인 농사꾼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그 농촌의 아버지 하면은 술 먹고 그 가족들을 패거나 구타하거나 욕하거나 바람을 핀다든거나 아니면 그 자기 상실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뭐 파탄적인 행동을 자주 보여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모범적이신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좀 특이한 면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거나 뭐 항상 존경하면 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뭐 이 농촌에서 이런 저희 아버지나 그리고 또 이런 아버지를 둔 어머니를 통해서 꼭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 농촌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지금 농촌의 그 이제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농촌 인구가 그렇지만 아직 20%나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도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고령화가 된 이분들이
이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 뭐 기록을 과거의 역사는 저기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의 역사. 그래서 저는 쓰려고 합니다. 지금 어촌은 한차원 형이 선배님이 많이 그리고 있고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20의 그 선배님께서 그리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농촌의 얘기는 계속해서 쓰려고 합니다. 빵집이 사라졌네는 어머니의 경험담이죠. 예, 그 네. 어머님이 빵집 제가 그 대학 다닐 우글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의 그 빵집 다닌 빵집 가루 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김종강 씨의 소설 중에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 대하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충청도 사투리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힘이랄까요? 그런 걸 위해서 일부러 대하체를 많이 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렇기도 할 건데요. 그 제가 볼 때 저는 소설을 소설이 어떻게 저는 소설은 좀 약간 천한 사람들 것이라고 좀 많이 좋은 말로 하면 민중적인 것 보다 많은 대중적인 것. 근데 그 대중들은 생각해 보면은 그 자기의 그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즉 글을 지금은 뭐 대학 교육을 많이 다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글을 자기 표현 수단을 갖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밖에 자기 표현 수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결국 말을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그 사람을 어떻게 좀 사실적으로 살리고자 하는데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묘사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대변하듯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희곡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 대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고 대화 운영을 서술하고 묘사보다는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자평하다 하셨지만 작품 대다수가 극한 갈등이나 또 극적인 결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골 사람 중국 여행도 그렇거든요. 네. 저는 사실 소설이 꼭 갈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많이 들었고 저도 배웠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근데 갈등이 왜 있어야 되는지 항상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왜 있어야 되는지 갈등이 왜 필요한 건지 근데 왜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됐나 생각해 봤는데 제가 자라오는 과정에서 꼭 그 갈등이라고 이렇게 할 만한 그 굉장한 그 태도 어떤 것을 극적으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런 걸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태풍이 와서 어제 태풍이 와서 별을 다 엎쳐버렸어요. 그러면 극적인 사건일 수 있는데 그걸 반응하는 그 농촌 사람들의 방식이 뭐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뭐 먹고 산다니 뭐 쌀 수매가도 떨어졌는데 잘 됐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서 그냥 묵묵히 다음에 가서 다 일으켜 세운거든요. 뭐 이런 자체가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풀어내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저가 자라면서 갈등을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겪으며 살기 때문에 따지면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갈등으로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세대 갈등이나 사회적 현황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작품들 속에서 김종관 씨의 어떤 낙관적인 시각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 제 소설을 읽고 뭔가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어떤 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읽고 뭐 다르게 생각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약간 유쾌하게 뭐 겉으로 웃는 게 아니라 뭐 미소를 이렇게 속으로든 웃은 다음에 그 웃음이 나온 여운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궁금하게 여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이런 복잡한 것을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제가 태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좀 아이러니한 이런 얘기들을 포착해서 담아내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독자님들에게 바라는 건 뭐 읽어주시면 네. 건데 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정말 책들을 너무도 안 읽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읽어주시길 바라다가 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읽을 때 대부분의 책을 도서관에서 읽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책이 판매량으로는 그렇지만은 도서관에서는 꽤 읽힐 것이라고 믿으면서. 네. 오늘 김종강 씨에 대해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늘 김종강 씨를 볼 때마다 사시사철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귀가하는 그런 농군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역시나 오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김종강 씨의 낭독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판돈 같은 놈한테 엮여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 애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에 지우려다가 그러면 천벌을 받을 것 같아 낳기는 낳았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애를 낳고도 달라진 게 없이 아니 더더욱 돈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공짜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있으니 애를 1년여 키웠건만 벌써 10년은 키운 것 같고 앞으로 키워야 할 세월이 지옥도를 펼쳐놓고 거길 두 눈 뜨고 걸어야 할 일처럼 아득한 상황에서 남편이란 작자와 합체를 할 마음이 터럭만큼도 일지 않았다. 그 노여움이 1월 내내 갔고 노여움이 풀릴만 하자 남편이란 작자의 고향에 명절 새러 가서 5일이나 묵다가 오는 바람에 명절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고 명절 후유증에서 벗어날만 하자 애가 앓았고 애가 나을만 하자 여러 카드 회사에서 여러 통의 전화가 번갈아 와서 돈을 갚으라고 지랄을 했고 도무지 안 되겠다. 나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결사전의 각오로 생활정보지를 뒤져 어느 학습지 회사에 출근을 했지만 하루 만에 그만두어야 했고 그로 인해 열패감에 시달려야 했는데 그 와중에 옷사건에도 시달려야 했고 그런 아내에게 항상 감사하고 무슨 짓이라도 해서 위로하려 들어야 마땅할 남편이란 작자는 옷 못 찾아온다고 빈정대기나 했으니 석 달 가까이 남편의 그 못난 것을 받아들일 정서가 일지 않았던 것이다.